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지리산 자락 경상남도 하동을 찾았습니다. 지리산의 역사적 무게와 수려한 섬진강,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고장, 섬진강을 따라 이어온 하동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오, 좋다. 물도 좋고 바람도 좋고. 맑은 날도 좋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저 산들을 보니까 마치 얼굴에 흰 비단을 쓴 듯한 상상이 깊어지는 그런 산세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물이 쫙 흘러가는 섬진강 물결이 또 높은 곳에서 보니까 이런 날에는 또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멋스러움이 있네요. 와, 저 구름 봐라. 쉽게 모습을 드러낼 것 같지 않은 풍경. 구름 사이로 보이는 너른 들판. 하하이 참, 산과 물이 깊어서 나타날 것 같지 않던 들판이 보이네. 허허. 경남 서남부 섬진강 동쪽, 지리산 굵은 산줄기가 끝나는 곳에서 섬진강과 만나고 산자락이 병풍처럼 감싸안은 마을. 지리산 따라 섬진강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리산 인근에서는 보기 드문 너른 평지. 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넘볼 수 없는 호수의 수면같이 아름답고 광활하며 비옥한 땅이다. 지리산이 한과 눈물과 핏빛 순환의 역사적 현장이라면 악양은 풍요를 약속한 이상향이다 라고 이야기한 곳.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한 들판, 하동군 악양입니다. 이야, 우산에 토독토독 빗소리도 들리고 논두렁에 빗물이 계절을 깨우니까 초록초록 싹도 올라오고 봄을 세수시키는 비가 내리는 느낌이다. 좋다. 사물의 감정과 본질을 화폭에 담아내는 문인화. 이번 여행은 백민 박상인 문인화가와 함께 천천히 봄이 흐르는 산과 들, 그리고 천년의 차밭을 담아보려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이곳에 소설 속 주인공인 최서희가 살던 집, 최참판 댁이 있습니다.
빙산 속의 기와집, 꼭 수채화 속 풍경 같다. 이런 곳이라면 꼭 무슨 얘기라도 들려줄 것 같은데. 와, 조선시대 부잣집의 면모가 남아있는 그 집 이야기를 듣기 위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아유, 경치도 좋지만 네. 집에 끌려서 들어왔거든요. 아, 예, 예. 네네. 예, 앉으시지요. 네네. 이렇게 산이 네. 이렇게 쫙 이어지고 네네. 앞에 물이 있고 네. 또 벌판이 탁 내려보는 이곳에 이런 집이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집이 참 멋있는데. 이 최찬반 댁이요? 네네. 지금 여기 보면은 배산 임수 이래가지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만수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은 집이 아니고요. 박정리 선생님의 토지에 그 토지 속에 나오는 최찬반 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어진. 그렇죠. 예. 네. 선생님께서 토지라는 소설을 26년 동안 쓰셨잖아요. 예. 6년 동안 쓰시고, 그런데 이 토지라는 소설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최찬반댁을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전에는 허허 벌판, 산으로 또 들판으로 밭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1999년에 이제 이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26년 동안 토지를 쓰시면서 선생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최찬판댁이 그대로 있어요. 안채는 어떻고 사랑채는 어떻고 어떤 나무가 있고 이거 다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쭉 재현한 곳이 이 한옥을 지었습니다. 네. 배경이며 설정이며 예. 풀 하나 돌 하나까지 그대로 재현했다는 얘기는 네네. 어느 문학가의 위대한 상상력이 여기에서 온전히 실현된 공간이네요. 네, 그렇죠. 예.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공간. 아름다움과 애잔함이 담긴 이곳에 있다 보면 가상의 소설이지만 마치 현실 같은 기분에 빠져듭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소설 속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리고 곱씹어 봅니다. 아이고야, 담장에 핀 매화가 예. 어느 사람 못지않게 비피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 티밥 튕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예, 지금이 가장 예쁩니다. 네. 더군다나 빗방울 먹으면서 예. 그런지 네, 네. 청순하기까지 예. 하네요. 봄비 내리는 날 서둘러 마음을 터뜨린 매화. 토독토독 빗소리. 촉촉하게 젖은 지붕과 흙마당. 비가 주는 운치를 즐기며 마당을 걸어봅니다.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것 같은 나무. 요요히 연못을 노니는 비단잉어. 잔잔한 설렘을 주는 풍경들입니다. 와, 여기는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별스러운 분위기가 그렇죠. 풍기는 예. 그런 이미지가 딱 있네요. 원래 별당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 한옥 중에서는요. 그렇고. 아니, 지금 요 앞에 이거 버드나무 아니에요? 예, 예, 버드나무예요. 오. 이 소설 속에도 버드나무가 나와요. 예. 아하. 이곳에는 음. 별당아씨, 서희 어머니인 별당아씨와 네. 어린 서희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하. 별당아씨가 지리산으로 서희를 갔습니다. 예, 김환이랑 같이 나갔는데 갔을 때 자고 일어나니까
서희가 한 6, 7살 때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한참 엄마 찾을 때 아닙니까? 엄마 어디 가냐고, 엄마 내놔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자 서희 할머니 윤씨 부인이 지금 여기 뭡니까? 무슨 나무지요?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희가 어머니란 말을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서희가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아도 어머니라고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한이 맺힌 곳이고 또 이곳에서 이 최찬번댁을 조중구한테 다 빼앗겼을 때 조중구가 이 별당채만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희 할머니가 은계, 금괴를 이렇게 한지에 싸서 농 밑에 이렇게 딱 받침대를 해줬어요. 어려울 때 써거라 그랬는데 다 아버지도 살해되고 할머니도 호열자로 죽고 어린 서희만 남았을 때 이걸 들고 마을의 주민 사람들과 함께 간도로 가요. 간도로 가면서 이 집을 다 빼앗겼지만은 네. 이 집을 다시 찾으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간도로 간. 그래서 서희가 이곳에는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기억이 나고 남으면서 정말 어머니 불러보지 못한 한이 맺힌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참 풍광과 집이 네. 이쁘다 생각했는데 그런 또 아픈 소설 속 그렇죠. 이야기가 이 예. 안에 또 배어 있네요. 빗소리 때문인지 소설 속 이야기 때문인지 최찬판댁 별당채 분위기가 더욱 고즈넉해 보이는데요. 최찬판댁을 걷다 보면 이렇게 민족의 대서사가 담긴 소설 토지를 찬찬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최찬판댁 3대에 걸친 가족사이자 동학혁명부터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의 민족사를 담고 있는 대하소설 토지. 등장인물만 해도 700여 명이 넘는데요. 그 엄청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잠시 들어봅니다. 소설 속 토지의 장소가 예. 이곳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과 이곳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처럼 자세히 재현할 수 있었을까요? 아, 예.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하동을 많이 왔다 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동과의 인연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토지 소설을 쓸 때는 쓰는 중에는 한 번도 이곳에 와보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하동과 이 병사리와 이 인연이 있었는가? 예, 따님 김명주 씨의 그 탱화 때문에 한산사에 바로 옆에 한산사가 있습니다. 예, 한산사의 탱화를 보러 와서 그동안 당신이 토지에 대해서 쓰려고 내가 하지 못한 마지막 쓸 작품이 있다고 하신 그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와서 이 광경을 보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83만 평 되는 이게 만석군, 최찬판댁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넓은 토지가 있고요. 이 동학군들과 또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은신처가 되고 거기서 모든 아픔이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리산을 옆에 있고 지금 옆에 전부 지리산이거든요. 네. 그다음 섬진강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었어요. 러시아로, 중국 간도로, 일본으로, 통영으로 이 퍼져가지고 소설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들어맞았다. 예, 그래서 선생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네. 박경리 선생은
딸의 탱화 자료 수집 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평사리를 알게 됐다는데요. 만석군이 갖고 있을 만한 넓은 땅이 산 위에서 딱 보였던 거죠. 경상도의 어느 곳보다 넓은 들, 섬진강의 이미지와 지리산의 역사적 무게, 그 모든 것이 든든한 배경이 되었는데요. 대하소설 토지와 평사리의 인연, 어찌 보면 우연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삶과 문학, 그가 남긴 작품과 유물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이야기를 만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83만여 평의 기름진 땅. 거대한 서사가 시작된 악양들판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악양은 악양동천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동천이라는 것은 뒤에 이렇게 산이 빙봉처럼 둘러싸여 있고 앞에 시냇물이라든지 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사람 살기가 최적의 장소를 동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천이라고 부르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하동에서는 악양동천, 저 뒤 화계동천 정도. 그래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췄다 말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악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배산 임수, 산이 빙봉처럼 둘러싸여 있고 동천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평사리 들판이 조성되게 된 것은 저 앞에 섬진강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섬진강 그때는 뚝이 없었을 거예요. 뚝이 있기 전에는 이 물이 썰물과 밀물 통해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들판까지도 물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앞에도 배가 옛날에 정박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방을 막고 이제 개간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이 됐고, 이 아름다운 들판이 있게 된 것은 악양이 가지는 이 천혜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것을 이제 이상적 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든다면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이상적 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구보다도 태양에 더 가까운 금성, 좀 더 먼 화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그런데 지구는 이상적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 것처럼, 우리 악양이라는 곳도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의 이런 그 거리가 이상적 거리입니다. 잡히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히고 하는 그 이상적 거리가 악양이라는 천혜의 장소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곳이 이 평사리 들판입니다. 옛날엔 섬진강물이 무시로 넘나들어 무디미 들이라고 불렸다는데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흐르는 물살보다 더 보드라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겨울 속에 있다 보면 이 계절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 이 계절이 지나가고 나면 포근한 봄이 찾아옵니다. 파릇파릇 봄을 기다리는 평사리 들판을 지나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악양면 입성마을.
버려진 창고를 고치고 다시 꾸며 문화 공간을 만들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혼자만의 미술이 아닌 공동의 작업을 일궈온 이유는 뭘까요? 저도 본래 뭐 일반 작가들처럼 도시에서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뭔가 제 작품이 제 캠퍼스 안에서만 영위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주민들하고의 커뮤니티를 일으키는 일상적인 관계, 제가 계속해서 작품 제목을 쓴 게 일상적 관계라는 제목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관계가 화면 속에서 이론적인 그러한 제목보다는 일제로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좀 살고 싶다 해서 이곳에 18년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요구를 또 듣고 또 그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과의 이 그러한 관계를 제가 갖고 있는 이 조형적인 언어로서 같이 공감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마을의 빈 이러한 창고를 문화공간으로서 재생시키고 또 여기서 마을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이루어내고 또 여행객들과의 그 쉼터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정보를 알려주고 지역의 어떠한 이렇게 커뮤니티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활동을 시키면서 제 개인 작업을 하는 그러한 작업 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마을의 중심에 있고 마을 큰 길가에 있는 이 공간이 낡아서 없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번 가져보고 있는 중이죠. 자연과 자연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이어짐.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묶어내는 작업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여행자 센터이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북카페, 그리고 화가의 작업실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공간. 그 활용도만큼이나 마을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마을 창고를 리모델링한 마을 미술관. 마을 간 도화지 같던 마을에 알록달록한 빛깔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과 마을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곳 사람들의 삶을 녹여낸 작품들을 소개하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석 마을미술관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보다는 내부 또 마을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 마을에 있는 이 폐창고를 뭔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마을이 먼저 나서게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미술관, 박물관으로 해서 마을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그러한 유물들 이 유물들을 한 곳에 모으고 닦아서 우리의 마을의 자산으로서 활동을 해보자 그러한 취지로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2022년도와 3년도 마을 미술 프로젝트 당선을 시킴으로써 마을 전체가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서 곳곳에 11개의 작품이 설치되어서 마을의 자산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동을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악양들판 위로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곳에 서면 모든 것이 천천히 흐를 것만 같습니다. 넓은 들판이 그렇고 들판을 감싸듯 두르고 있는 산. 고고히 흐르는 섬진강 물결이 그렇습니다. 평살이 넓은 들판이 보이는 곳에 올라와서 느낀 제 소회, 그것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내용입니다. 그 지리산이 품고 넓은 들이 갖고 있는 삶과 역사의 수많은 현장들을 선생님께서는 펜촉으로 이렇게 서술하셨다면 저는 그분의 그 감동을 붓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피라 악양관이요 서중 평사현이라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붓끝으로 악양현을 넓게 관우하게 하고 글 내용의 평사리를 그려 써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지리산 그리고 넓은 들판, 그것만 온전히 제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동 정량면에 있는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대나무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낙죽인데요. 대밭이 맞은 하동과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인두가 잔뜩 달궈져 있을 땐 짙은 선을, 식으면 섬세한 문양을 놓는 식으로 명암과 농담을 맞추는데요. 그만큼 온도차를 읽어내는 감각이 필요한 일이죠. 적당한 온도를 직감해 빠른 손길로 놓는 낙. 뜨거운 인두로 그려내는 섬세한 문양. 숯불에 달군 인두가 대나무를 만나는 순간 장인의 감각으로 섬세한 예술이 피어납니다. 낙죽은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대나무에 인두로 찢어서 문양이나 글씨나 그림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그 공간을 구성하는 우리 전통 기법이죠. 역사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한 200여 년 역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낙죽을 한 것이 아니고 낙화를 찾은 겁니다. 문헌대로. 낙화는 종이나 비단 이런 데다가 그 평면적인 회화적인 것인데 그 낙화의 그게 명맥이 이어지질 않아서 끊어져서 그 시대에 1960년대 말에 못 찾았는데 담양에 와서 보니까 대나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그래서 낙죽이다.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낙화에 들어가는데 낙화 안에서 소재가 대나무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낙죽이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주로 부채의 그 변죽이나 그 다음에 합죽선, 뭐 담뱃대, 뭐 이런 데다가 많이 했죠. 다양하게 변주된 낙죽 작품들. 현대의 생활에 맞는 생활 공예품부터 설치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낙죽은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공예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기에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29년, 그 후 보성에서 13년, 그리고 2022년 이곳 지리산 기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김기찬 장인. 하동의 차를 작품에 담아내는가 하면 도자기와 악기, 목공의 장인들과 폭넓게 협업하면서 전통 낙죽을 오늘에 맞게 만들어냅니다. 쓰임이 많은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죠. 아까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인두로 톡톡톡 소리 나는데 마지막 문구가 너무 닮았습니다.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름엔 인두가 식을 새라 선풍기를 못 쓰고 겨울엔 건조해 나뭇가루가 날리다 보니 선풍기를 써야 일할 수 있다는 김기찬 장인. 뜨거운 인두 앞에 바른 자세로 집중해야 하는 인내의 작업.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제가 올해로 71살이 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송광사에서 29년 동안은 싹을 틔운 것이고 낙죽에 싹을 틔운 것이고 보성의 그 계심원에서 13년 동안은 청년기를 보낸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사마실 낙죽장 공방에서는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품도 그 29년 동안의 송광사 시절에는 기초를 닦는 그 옛 낙죽을 찾아서 답습하고 거기서 조금 변형시키고, 그러니까 뭐 단청이나 문양이나 그런 데서 보고 조금씩 변형을 시켰는데 옛 그 용도, 쓰임새에서는 벗어난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보성의 계심원에 와가지고는 그 새 옷 입고 부르는 노래라는 그 제목으로 그때 내 열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작품이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그 대나무 같은 경우는 쓰임새의 기준을 두고 만들었지만 또 이 작품이라는 것이 영구히 또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대나무에 오칠도 해보고 그 생긴 대로 해서 그렇게 작품을 요렇게 저렇게 변화를 시키는데 이것이 할수록 재밌네요. 갈수록 새로워지고 지금도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하고 하지만 어떤 거에 중심은 있잖아요. 그 기찬 삼시, 글씨, 솜씨, 맘씨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큰 틀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색깔을 바꿔 입혀가면서 새벽만 되면 구상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하기에 바쁜 것이죠. 야. 반세기 가까이 낙죽에 바친 세월.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신이 난다는 김기찬 장인. 그 열정 덕분에 날마다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전통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작품들.
사람들과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는 예술을 만들어 갑니다.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예술. 불이 그린 그림. 낙죽의 매력입니다. 하동군 정량면. 지리산 산기슭에 있는 한옥 카페를 찾아갑니다. 천년의 향, 차의 고장 하동에서 만나는 커피.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 부조화에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커피 색도 내리는 방식도 흔히 보던 것과는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곳 지리산 아래 커피집에서는 어떤 커피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양탕국이라는 뜻은 이제 그 조선시대 저작거리에서 우리나라가 커피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 양탕국 대한제국을 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래서 양탕국을 굳이 이제 좀 개발을 하게 됐다라면 그 시절 개화기 시절 그리고 저작거리의 문화, 개화기 문화를 이제 지금 현재로 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 그 시절에 저작거리에 커피가 들어왔는데 어떤 커피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 그리고 어떻게 마셨나 이런 거를 이 시대에 조금 우리가 커피 그러면은 커피 문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이런 어떤 많은 전 세계가 자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것, 이 유럽의 것, 미국의 것을 이 커피 문화를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화기, 저작거리에서 발원된 우리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대한제국 컨셉의 이색적인 카페. 서양 양자에 끓일 탕. 민간에서 친근하게 부르던 명칭을 가져온 곳인데요. 컨셉트에 맞게 한옥 내부의 장식이며 소품들도 대한제국 시대를 옮겨온 듯합니다. 커피에 우리의 문화를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 획일화된 커피 추출법에서 벗어나 독특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 또한 문화를 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일 텐데요. 대한제국 콘셉트의 독특한 커피,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자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독특해요. 커피 잔도 독특하고 지금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커피입니다. 이것도 커피인데 이건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거고요. 네. 발효 커피. 이게 커피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 네. 아주 특별히 하십니다, 손님들이. 네, 우리는 그냥 커피 이렇게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라떼 뭐 이런 게만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득 톡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커피에 대한 굉장한 깊이나 오랜 연구가 느껴져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커피를 여기에 받는 거 맞죠? 네, 네. 여기엔 어떤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네. 커피, 오, 커피를 이 역사적으로 문헌에 보면 그 블랙골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블랙골드를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백차, 황금 흑차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거는 황금 백차입니다. 아하, 커피 그렇군요. 100%입니다. 아하, 네. 오, 야, 색깔이 예쁘다. 네. 왠지 꼭 식후에 숭늉 마시듯 대접해 먹는 느낌이라 네. 느낌은 분명히 서양식 재료인데 이 마시는 느낌은 굉장히 우리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하동은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천년고도 차문화의 고장입니다. 아, 그렇죠. 하동하면 차. 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하동이 녹차와 함께 커피마저도 우리나라의 그 차의 본고장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요람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거 좀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커피를 이렇게 황금 백차, 황금 흑차 차의 개념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커피 맞아요? 예, 커피 100%입니다. 오. 그동안 저희가 마시던 커피들은 쓰거나 시거나 약간 좀 구수한, 제가 커피를 뭐 많이 마셔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인데 얘는 어찌 보면은 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네. 차의 고장 하동에서 즐기는 차 같은 커피 한 잔. 개화기 변화의 시대에 접했을 커피의 느낌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와 비슷하면서도 차와는 다른 매력에 사람들이 빠졌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개화기의 분위기를 느끼며 그 시절 사람들의 감동을 재현해 봅니다. 이곳 카페에서는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커피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만 마셨다 뿐이지 이렇게 커피 내리는 법이나 뭐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좀 가볍게 좀 가르쳐 주신다면요. 네. 네. 커피를 이제 내리는 방식이 각 나라마다 다양하긴 한데 저희는 이제 저희 차 문화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커피에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양탄국 우림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차를 우리듯이 커피 가루도 우려서 이제 하니까 이 핸드 브루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맛이 잘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림법으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양탄국만의 독특한 커피 추출 방식인 우림법인데요. 어찌 보면 차를 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을 다리는 듯 하기도 한데요. 커피가루에 직접 물을 넣어 불렸다가 거름 종이에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비슷하게 약간의 속도, 입자, 온도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으면 커피가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누질러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가 가치가 있는 거지, 특수하게 해서 특수한 사람만이 이렇게 하는 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노라면 이거 하나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커피를 잘 우려내기보다는 커피를 잘 이해하고 마시는 문화를 더 많이 공유하자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탄국이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프레소에서 그 물을 부어서 아메리카노를 주면서 이거 양탄국이야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냥 이름만 양탄국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거는 이 내림법 자체가 유럽에서 들어온 에스프레소를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냥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 내리는 이 지금 행위 자체가 사실은 문화예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터키식 커피 추출법이 이제 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커피는 내리는 것 자체가 문화고 만드는 모습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양탄국도 이제 우리가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희가 20년 이상 이제 이 커피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고 그렇게 접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 문화가 문화인 것처럼.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치 자체도 네. 그렇지만 만드는 행위나 우리 그렇죠. 국민 네. 모두의 네. 행사처럼 맞습니다. 네. 누리고 나누는. 네. 아하, 네. 그렇군요. 초록의 녹차밭,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차밭 사이에 매화가. 그리고 이제 막 봉오리를 좋다. 틔운 매화. 남녘땅 하동의 언덕. 봄을 기다리는 풍경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옵니다. 한없이 느슨해지는 마음. 넉넉한 품으로 모든 걸 받아줄 것 같은 그윽한 차밭. 녹차밭 아래로 보이는 정겨운 마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동의 차밭에서 하동 여행의 감상을 남겨봅니다. 하동을 여행하는 내내 본 것이 지리산과 섬진강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산과 섬진강을 그리고서 이런 화제를 썼습니다. 지리산전은 빈마천이요 섬진강수는 요영지라. 지리산 꼭대기는 하늘을 어루만지듯 빛나고 섬진강물은 신령스런 땅을 휘돌아 둘러싸라. 이런 내용인데요.
마치 이렇게 올라온 곳에서 보니까 때마침 차밭이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굴곡진 이마의 주름살 같기도 하고 또 높은 곳 낮은 곳 서로 어울려 사는 삶이 좀 장하기도 하고 또 좀 위대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안쓰럽기도 한 마치 굴곡진 우리네 삶을 끌어안는 듯 또 위안해 주는 듯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비 오는 안개 낀 산 뒤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흘러가는 섬진강. 시간이 천천히 흐를 것만 같은 너른 들판. 대하소설 토지가 시작된 바로 그곳. 지리산 따라 섬진강 따라 천천히 흐르는 봄을 만날 수 있는 곳. 경남 하동입니다.